론스타 사태 10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림입니다. 론스타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저만 해도 듣기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좀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른바 뭐 론스타 사태라고 하는 게 저도 아직 대학생이 아니었던 시절에 벌어진 뭐 그런 일이어서 김진주 PD는 또 더 어렸을 때였을 것 같은데. 네, 매우 어렸을 때입니다. 네, 이번에 또 저희가 덕분에 새롭게 론스타 사태가 뭔지 알고 또 여러분에게 또 정리해서 좀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됐는데요. 론스타가 미국계 사모펀드입니다. 이제 사모펀드라고 하는 게 이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이제 운용하는 펀드죠. 근데 이게 4인 간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공모 펀드랑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다고 하고요. 이 론스타 같은 경우에 2012년에 한국에서 철수하면서 한국 정부의 개입 때문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국을 대상으로 약 6조 3천억 원 이거를 이제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절차 우리가 흔히 ISDS라고 부르는 여기에 이제 제기를 했는데요. 중재 결과가 이제 10년 만인 지난 8월 31일에 나왔습니다. 한국이 론스타에 약 2,900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론스타가 제기했던 금액에 비하면 한 4.5% 이 정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900억 원이 절대 적은 돈은 아닌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요약을 하자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2번 팔려고 했는데 한 번은 무산되고 한 번은 지연되면서 원래 팔려고 했던 가격보다 싸게 팔아야 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태를 좀 이해하려면 200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네, 제가 아주 어렸을 적이었던 2003년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옛날 옛적에. 그렇지만 굉장히 쉽게 정리하려고 했으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환은행이 외환위기 이후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2003년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 3,80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 당시에 금융기업이 아닌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모펀드라는 게 그 회사를 산 뒤에 비싸게 되팔아서 이익을 얻는 기업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돈에 목말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업이 은행을 지배하게 되면 제멋대로 자금을 빼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외환은행 경영진과 정부 관료들 그리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당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어떻게든 인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모여서 회의했던 기록도 남아있는데요. 결국 외환은행은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규정되어 론스타에 인수되었습니다. 네,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면 이제 금융산업분리, 금산분리 원칙이 법제화돼 있기 때문에 원래는 안 되는 일인데 이 조건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부실 금융기관이라면 산업자본도 이제 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고요. 4년 뒤인 2007년에 론스타가 다시 한번 좀 외환은행을 매각하려고 시도합니다. 영국계 글로벌 금융기관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은행의 경영권 교체라고 하는 건 매우 민감한 규제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 은행이 또 사회적 신용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이제 은행을 이렇게 지배하게 됐을 때 이제 모두에게 또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이때 좀 2007년 얘기도 좀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07년에 이제 첫 번째로 매각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금융당국으로서는 이 매각을 쉽게 승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없었는지 그리고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거든요. 만약에 이게 외환은행 인수가 불법이었다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정당한 주인이 아니고 그런 팔 자격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당국의 매각 승인이 지체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2008년 글로벌 경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HSBC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매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론스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2010년에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을 팔기로 하면서 결국 팔기는 팔았습니다. 네, 론스타의 두 번째 시도 하나금융지주와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당국에 다시 매각 승인을 신청했는데요. 그 앞서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대법원이 이 주가 조작 혐의 유죄라고 최종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굉장히 관대한 태도를 보여줬고 결국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1조 3,834억 원에 매입해서 하나금융지주에 약 4조 원으로 팔고 한국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겨먹고 그래놓고 또 한국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네. 요는 한국 정부 때문에 HSBC랑 계약 못했고 하나금융 계약도 2년 가까이 미뤄졌다. 원래는 10조 원 넘게 벌 수 있었는데 4조 원밖에 못 벌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봤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가 지지율 하락을 두려워해서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고요. 또 한국 정부의 행동 뒤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편견 그리고 뭐 악의가 깔려 있었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근데 이에 맞서서 한국 정부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이런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심사 기간을 연기한 게 정당했다 이렇게 반박했고요. 또 매각 가격이 떨어진 건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이 유죄로 밝혀져서 외환은행 주가가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제 론스타 주장이 일부 인용된 결과가 저희가 이제 8월 31일에 받은 결과인 건데 양측 다 좀 결과가 찝찝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 라면서 좀 취소 신청을 암시했는데요. 네, 국제투자분쟁 사건은 원래 단심제예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처럼 막 3심까지 있는 게 아니고 한 번에 결정 내리면, 그러니까 판정 내리면 그게 끝인데 다만 중재 당사자가 사무총장에게 딱 한 번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2006년에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자신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10에서 15% 정도라서 우리 정부가 배상을 면하게 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론스타 사태에서 좀 정리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인물들이 2명 있었다라고 해요. 네, 과거 론스타 법률자문사였던 김앤장의 고문이 한덕수 현재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이고요. 그리고 추경호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당시에 재정경제부 은행제도 과장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데 관여한 인물입니다. 네, 두 분 다 그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좀 론스타 관련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낙진님 말이 저희가 지금 길게 설명한 걸 한 줄로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더 못 헤쳐먹겠으니 손해배상해라 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김진주 PD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저희가 시사인에 지난 10년 동안 이 론스타를 추적해온 기자가 있습니다. 이제 휴가 내고 어느 날 없어져서 보니까 갑자기 좀 책이 나왔는데요. 이런 책입니다. ISDS 너 누구냐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번 론스타 기사를 이 시사인에 또 쓰시기도 한 이종태 기자를 모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가족분들 중에 그 확진자가 계셔가지고 저희가 전화 연결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세한 얘기 또 들어볼게요. 네. 이종태 선배, 이종태 기자님, 저희 정치 왜 그래 시청자분들한테 먼저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태입니다. 네. 그 저희가 앞서 준 관련 내용 설명하긴 했는데요. 그 한동훈 장관이 판정 취소 신청을 암시했어요. 근데 배상을 면하게 될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가능성은 결코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재 판정의 취소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못한다는 얘기네요. 일단 한번 판정이 나오면 그것을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고요. 중재 과정에서 아주 기괴하거나 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중재 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들이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로 어떤 이런 규정들을 이번 중재판정부가 위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소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재심이나 항소가 아니라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만 따지는 겁니다. 기사 보면 기자님 그 론스타 사태를 론스타 먹튀 사태라고 표현하셨어요. 론스타가 좀 가장 괘씸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점인지. 사실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말하자면 은행은 설사 100% 민간 소유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외국의 사모펀드가
그것도 얘네들이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조세 도피처인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에 등록한 유령 회사 이름으로 한국은행을 인수해 버린 겁니다. 그 자체가 충격이었고요. 그런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또 그것을 파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불법 행위가 그것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해외 산업자본의 은행 인수 자체가 불법이었는데 그렇죠. 또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최고위 관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지요. 그렇죠. 그리고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인의 자리에 있을 때 금융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외환 카드를 싸게 인수하기 위해서 주가 조작. 허위 사실을 그렇죠. 음.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회사 주가를 폭락시키지 않았습니까? 사실 뭐 최근에도 김모 박사님의 주가 조작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사실 주가 네. 조작은 저희가 3부에서 좀 간단히 다룰 거예요. 네. 사실 굉장히 큰 범죄거든요. 만약에 은행의 주인인 대주주가 금융 범죄를 저지르면 그 자격을 상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 측이 굉장히 관대하게 사실 론스타를 봐준 겁니다. 뭐 론스타는 이번 ISDS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 때문에 큰 투자 손실을 입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기사를 봐도 또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문 드릴게요. 그 지금 론스타 사태로 어쨌든 ISDS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 진짜 간단히 좀 정리해 주세요. 어떤 목소리인지. 원래 ISDS 자체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나라에 투자를 했는데 그 나라 정부가 예를 들어서 제가 투자한 공장을 압류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ISDS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심지어는 선진국 정부들이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ISDS를 오히려 투자 수익을 더 늘리는 한 기법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이 아니라 ISDS가 국가 정책을 뒤흔들거든요. 예, 호주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금년 같은 보건 정책이나 에너지 정책 때문에 굉장히 많은 ISDS를 당했고요. 한국만 해도 뭐 은행 이익 공유제라든가 금융지주사 배당 제한, 또 취약계층의 통신비 감면 같은 아이디어들이 단지 ISDS를 제기당할 수 있다라는 어떤 반론 때문에 좌절된 경우가 있습니다. ISDS가 이제 국가 주권을 어떻게 침범하는가에 대한 또 이야기, 자세한 이야기는 이종태 기자가 쓰신 책을 통해서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태 기자님 인사해 주세요, 독자분들에게. 명절 잘 보내시고요. 즐거운 추석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